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증시의 악재만 널렸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보자. 지금의 하락이 경제 위기급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며칠째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새해 들어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다들 가자, 4000, 10,000, 20,000, 우주 끝까지 가자, 다들 이렇게 외쳐왔었는데 3000을 그냥 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 저는 여러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수하자, 코스피 4,000, 5,000 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중간중간 악재를 체크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인 폭락의 시작일까, 일시적 조정일까, 이 영상에서는 한국 증시가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도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증시가 빠지고 있는 5가지 이유를 여러가지 경제지표와 함께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과연 지금의 하락이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아니면 약간의 소동일지 경제 위기급일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입니다. 여러분,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버핏 지수는 명목 GDP 대비 증시의 시가총액 비율로 70에서 80% 수준이면 저평가, 100% 이상이면 버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버핏 지수는 10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급등하면서 버핏 지수가 130%를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100 이상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 버블이다, 버블이다, 폭락한다 이런 노래를 불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버핏 지수가 130%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핏 지수는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18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버핏 지수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고점이었을 때 이러한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실물 자산 괴리 더 벌어졌다. 커지는 증시 버블 우려. 한국의 버핏 지수가 일주일째 130%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2020년 GDP가 발표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작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GDP에 비례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작년에 증시는 엄청 올랐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급등하면서 버핏 지수 100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010년, 2017년 버핏 지수가 100%에 근접한 다음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버핏 지수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돈이 무한대로 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에서 돈이 역대급으로 풀리고 있죠. 이것은 다들 아실 테니까 따로 첨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M2 통화량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상승 속도 역시 사상 최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와 함께 증시, 고객, 예탁금 역시 7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50조를 넘었을 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7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경기와 자산의 괴리율이 커졌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유동성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유동성이 얼마 풀렸으니 주가가 얼마 오른다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사람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냥 어느 한편에는 유동성이라는 호재가 있다, 이러한 유동성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준회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연준은 작년부터 연준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면서 증시를 부양시켜왔습니다. 그런데 1월 연준회의가 끝난 당일 나스닥 지수는 2.6%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판단을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고 진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기 전망 비관에도 추가 정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풀겠다, 조금 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러한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회의 결과에 실망하면서 주가를 아래로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회의가 있었던 1월 27일 그리고 그 다음 28, 29, 3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회의가 끝나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쭉 빠졌고요. 그 다음날 바로 증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 2시간 동안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던 것이죠. 증시가 반등하긴 반등했지만 조금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아래로 쭉 밀렸습니다. 연준회의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연준회의에 얼만큼 실망했는지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준회의가 있었던 1월 27일, 이날을 포함해서 3거래일 동안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채권을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내다 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시중 금리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극강의 안전자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회의가 있었던 당일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는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채권과 달러를 모두 순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돈 풀기 정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실망해서 안전자산인 채권과 달러를 모두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틀을 보면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위로 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살짝 눌러 앉았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위로 튀는 것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의장이 직접 지금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기 회복으로 인한 10년 만기 채권 금리 상승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파월 연준의장, 너도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잖아. 즉 너도 지금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사라고? 그럴 수 없지. 나도 채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채권을 판 돈으로 사람들이 달러를 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그렇게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달러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회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발작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발작은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의 상황을 간단히만 볼게요. 유로화 환율이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러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로화 환율이 아래로 뚝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상승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잘 버티고 있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러가 꾸준히 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에 들이운 악재는 게임스탑 악재가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발행 주식의 140%를 공매도 치면서 개미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딧이라는 게시판에서 개미들이 단결하면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올려서 우리 공매도를 다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네요. 금융판 적벽대전, 미국 개미는 왜 헤지펀드와 전쟁을 벌이나? 지금 분위기로는 개미의 완승, 헤지펀드의 완패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시트론 조사업체와 멜빈 캐피탈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스탑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흥국에서 돈을 빼와서 게임스탑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주식 지수인 VN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 6% 이렇게 빠지는데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5%, 6%씩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헤지펀드들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나라, 즉 신흥국에 있는 자금을 빼서 게임스탑 전쟁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스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의 주가를 이렇게 올린다, 이것은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번이 경제 위기급이라면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시장에 들이운 악재 5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네 번째 악재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괴리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보면은 최근 일주일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현물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지금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선물 만기일은 3월 10일입니다. 그럼 3월 10일까지 증시가 쭉 빠질까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면 다시 사람들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매수하겠죠. 5번째 증시 악재는 중국의 유동성 축소입니다. 이 문제는 오른쪽에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리드렸던 적이 있었죠. 중국에서 나흘째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980억 이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 중국 인민은행도 다급하게 유동성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짜리 15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너네 지금 며칠간 유동성을 계속 빼고 있잖아. 그런데 하루 유동성 투입해서 되겠어? 우리 아직도 불안해.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말에 뜬 뉴스인데 중국의 H&A 항공그룹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건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악재이자 호재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업이 파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함부로 유동성을 축소하지 못한다. 앞으로 돈을 더 푼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1일짜리 15금리는 매일 오전에 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 미국 증시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 그리고 중국의 1일 15금리에 따라 연동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오늘은 증시에 들이운 5가지 악재를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 점검은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일정은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미리미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